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오랜만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얼마 전 우크라이나는 정말 놀라운 군사작전을 성공시켰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지난 1일 러시아 본토에 있는 공군기지 4곳을 드론으로 공격해 전략폭격기 41대를 파괴하거나 손상시켰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보요원들이 5,000km나 떨어진 러시아 공군기지를 기습한 것이었습니다. 러시아는 치명적인 피해를 입었습니다. 외신들 역시 이번 우크라이나의 드론 기습 작전이 2차 세계대전 당시 진주만 공습급의 충격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이것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항복을 강요하는 미국에 메시지를 던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대체 이런 드론 공습 작전이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이번 드론 기습 작전으로 인해 세계가 받은 충격은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가 공격하고자 한 대상은 수도 키이우에서 5,000km나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우크라이나는 대체 어떻게 러시아 본토에 있던 전략폭격기들을 공격할 수 있었을까요? 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의 이번 공격이 러시아의 허를 찔렀다고 평가합니다. 우크라이나 보안국은 드론 117대를 투입한 뒤 러시아 공군기지 4곳을 타격해 약 9조 원 규모의 피해를 주었다고 발표했습니다. 공격 대상은 러시아 서부 야잔 인근 자길레보 기지와 모스크바 인근 이바노보 기지, 시베리아 이르쿠츠크의 벨라야 기지, 최북서단 도시 무르만스크의 올레냐 기지였습니다. 이 중 벨라야 기지는 키이우에서 4,980km, 올레냐 기지는 2,090km 떨어져 있습니다. BBC는 이번 작전이 2022년 2월 러시아와 전쟁을 시작한 뒤 우크라이나가 보여준 가장 정교한 작전이며 러시아 본토 깊숙이 대규모 무인기 공격에 성공함으로써 전쟁의 판도를 뒤흔들었고 전쟁 규칙을 다시 썼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번에 타격을 입은 러시아의 공군기지에는 러시아 투폴레프 160, 투폴레프 95, 투폴레프 22 등 다양한 전략폭격기와 정찰기가 배치돼 있었습니다. 이들 군용기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미사일로 공격할 때 사용하는 폭격기였습니다. 특히 투폴레프 160은 초음속 폭격기로 핵미사일도 장착할 수 있는 폭격기였습니다. 우크라이나 군사 전문가인 세르이 쿠자는 인터뷰에서 러시아 전략 폭격기는 전부 120대뿐인데 우리는 40대를 공격했다. 정말 엄청난 숫자라고 말했습니다. 먼저 우크라이나 정보국은 러시아의 눈을 피해 화물 트럭으로 위장한 차량에 소형 드론을 실어 공군기지 근처로 옮긴 뒤 드론을 발사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공개한 영상에는 활주로 인근 전투기들이 화염에 휩싸인 장면이 담겨 있습니다. 작전은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지휘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 세계가 깜짝 놀란 것은 우크라이나의 공습 방식이었습니다. 군사 전략적 측면에서도 뛰어난 작전이었기 때문입니다. 보통 드론은 출발 지점에서 곧장 목표로 날아갑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트럭을 통해 현장 인근까지 운송한 뒤 은닉하고 발사했습니다. 이 같은 공격 방식은 장거리 작전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식으로 평가됩니다. CNN은 우크라이나가 장비 기술력뿐 아니라 운용 방식에서도 기민한 전술적 진화를 보여주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피해 규모가 우크라이나 주장만큼 큰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러시아는 공군기지 5곳에 대한 공격이 있었지만 이르쿠츠크 등 2개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공격은 격퇴했고 소수한 공기만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지만 BBC는 이번 작전을 두고 우크라이나군이 명확한 선전 효과를 거둔 대성취라고 전했습니다. 이번 공격이 1941년 일본 진주만 공습에 비견된다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맥스부트 워싱턴 포스트 외교안보 칼럼니스트는 1941년 일본의 진주만 공습이 해전의 중심축을 전함에서 항공모함으로 바꿨듯 이번 드론 공습은 유인 전투기를 대체하는 전환점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렇다면 우크라이나는 휴전 협상이 진행 중인 지금 왜 이런 작전을 감행한 것일까요? 특히 우크라이나의 이번 공습은 러시아와의 2차 협상을 하루 앞두고 이뤄졌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2일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오후 1시께 고위급 회담을 시작할 예정이었지만 별다른 설명 없이 2시간가량 지연됐고 회담 역시 1시간여 만에 종료됐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이 회담에서 30일간 무조건 휴전을 비롯해 전쟁포로 교환, 강제 이송된 우크라이나 아동 송환, 종전 로드맵 등을 요구했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 공습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압박할 카드가 있음을 보여준 것이란 평가가 나왔습니다. 또한 이번 공습은 우크라이나가 미국에 보내는 경고 성격도 있다고 평가됩니다. 지난 2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백악관 정상회담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협상 카드가 없다며 사실상 러시아 요구를 수용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이 모습은 전 세계에 보도되었고 우크라이나는 심한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더구나 우크라이나는 이번 작전 계획을 미국에 사전 통보하지 않았다고 밝혀 이번 기습이 미국에 대한 경고용이었다는 점도 간접적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그야말로 영화 같은 작전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보국 요원들은 보시는 그림처럼 컨테이너 상부를 뜯고 드론을 가득 채워서 화물로 러시아에 반입시켰습니다. 그리고는 러시아 민간인 트럭 운전 기사를 시켜 러시아 공군기지 근처로 이 드론들을 배달시켰습니다. 임무를 마친 민간인 트럭 운전 기사는 사살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원격 드론 공격으로 러시아 전략 폭격기들을 초토화시킨 것입니다. 이번 공격으로 인해 러시아는 상당한 타격을 입은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 공군의 핵심 자산인 전략 폭격기 41대가 최장 수천 킬로미터에 달하는 러시아 내륙 비행장에서 꼼짝없이 공격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 도시들을 겨냥해 장거리 순항미사일 공격을 이어왔던 폭격기들을 무력화한 건 미사일도 대포도 아닌 드론이었다는 점은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공격 대상이 된 기종들은 A-50, 투폴레프 95, 투폴레프 22M3 등의 폭격기인데 피해 규모는 약 9조 7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대당 수십만 원에 불과한 드론으로 수백억 원이 넘는 폭격기를 무력화한 셈입니다. 우크라이나의 군사블로거 올렉산드르 코발렌코는 자신의 텔레그램 채널에서 피해 규모가 너무 커서 현재 상태로는 가까운 시일 내에 피해가 복구될 수 없을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젤렌스키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게시물에서 총 117기의 드론과 그에 해당하는 드론 관제 요원이 투입되었다. 공격이 공군기지에 배치된 순항미사일 전략폭격기의 34%에 명중했다. 이는 우크라이나 역사상 가장 장거리 작전으로 역사책에 남을 만한 매우 훌륭한 성과였다.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는 데에 1년 6개월하고도 9일이 걸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가장 흥미로운 것은 이번 작전의 러시아 영토 내 안가가 그 지역 러시아 보안국 본부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러시아 정보당국 바로 옆에서 작전을 계획하고 준비해왔지만 러시아 측이 이를 알아차리지 못했다고 조롱한 것입니다. 실러시아 텔레그램 계정인 라이바르는 이번 공격을 러시아의 매우 큰 타격이라고 칭하며 러시아 정보기관이 심각한 실수를 저질렀다고 지적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이번 작전의 성공은 전 세계에 여러 가지 의미를 던졌습니다. 첫 번째, 우크라이나가 미국으로부터 러시아 본토의 군사기밀까지도 위성정보로 받고 있다는 점을 확인시켰습니다. 푸틴이 극대노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둘째, 화물 컨테이너는 전수조사가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앞으로 이와 비슷한 방식의 공격을 해도 막을 방법이 없다는 점을 인지시켰습니다. 우크라이나 시사 잡지 비즈니스 우크라이나는 X에 결국 우크라이나에도 몇 가지 카드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며 제시할 카드가 없지 않느냐고 윽박지르던 트럼프를 저격하는 동시에 자국의 공격에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국방전문기자 일리아 포노마렌코 역시 X에 올린 글에서 이것은 우크라이나가 당신은 카드가 없다, 러시아는 질 수 없다, 평화를 위해 항복하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을 때 일어나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BBC는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 트럼프 행정부를 향해 돈바스 전선에서 느리게 끊임없이 밀리고 있어도 우리의 가능성을 쉽게 깎아내리지 말라고 말하고 있다고 이번 공격의 의미를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는 곧바로 다음 작전까지 성공시켰습니다. 현지 시간 지난 3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보안국은 크림대교의 수중 폭발물 공격을 단행했습니다. 폭발물은 1100kg급 TNT였고 다리를 폭파하는 특수작전이었으며 성공적으로 끝났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작전으로 민간인 사상자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교각은 심각하게 파손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크림대교는 19km의 길이로 2014년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강제 병합한 후 건설된 것으로 전쟁 발발 후 우크라이나 점령지에 주둔하는 러시아군의 육상 보급로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휴전 협정이 맺어질 것으로 기대했지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이렇게 끝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오히려 확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방산을 찾는 나라들은 더 늘고 한국 방산 기업들의 위상도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달 31일부터 이틀간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21차 아시아 안보회의에 처음으로 참석해 한국 방산 기업의 위상이 얼마나 높아졌는가를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아시아 안보회의는 샹그릴라 대화라고 불리는 회의로서 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가 주관하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연례 안보회의입니다. 이 회의에는 각국 국방부 장관과 군 고위인사, 학계 업계 리더가 모여 인도 태평양 지역의 안보 현안에 대해 논의합니다. 올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미국, 영국, 우크라이나, 말레이시아, 핀란드 등 주요국 국방 고위인사와 BAE 시스템즈, 펠런티어 등 글로벌 방산기업 고위급 관계자들과 전략적 방산 파트너십 등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이번 행사 참석은 이제는 한국 방산기업이 단순히 무기체계를 수출하는 것을 넘어 글로벌 안보담론의 일원으로 인정받기 시작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